지금 또 우리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심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채만 가지면 한 채는 면제해주면 결국에는 3주택 가지는 것보다 좀 비싼 집 한 채 가지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주택 수를 많이 가지는 게 주택 시장 교란이 될 수도 있겠으나 또 반대로 또 임대 공급자 물량 역할도 하죠. 공급자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좀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 코로나19 지나면서 집값 급등기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사실 지난해엔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05년 도입된 이후에 계속 논란에 거듭하다가 이제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는 그래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다주택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거대 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는 좀 고치자 이런 입장이어서 제도 개편이 예상이 되는데 종부세 개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네. 지금 보면요. 네. 그 종부세 관련해서 여야가 오랜만에 아주 가느다란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여야 간의 입장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야, 이게 입장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줄기차게 종부세 폐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갔던 내용이고 너무 이제 부담이 된다. 그리고 너무 징벌적 과세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한 불만 아닌 불만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반대잖아요. 이게 종부세가 굉장히 좀 상징성도 있거든요.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핵심 정책이기도 하고 약간 뿌리 같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뿌리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종부세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카드인데 최근에 이제 왜 미묘한 시그널이 나오냐면 야당 원내대표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당에서 1주택자라도 이렇게 해준다는 게 과연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라는 정도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이게 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뭐냐면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줄긴 했습니다. 납세 인원은 61.4%가 줄어들었고요. 세액도 37.6%가 줄어들었는데 뭘 문제를 삼냐면 상위 10%가 이제 납부한 금액의 상위 10%가 88.5% 정도를 냈다. 아, 전체 세수의 거의 90%를 상위 그렇죠. 10%가 다 낸다. 한마디로 반평균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했다라는 의미인데 정부는 이제 이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야당안을 이게 약간 정치적인 관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면제를 해주는 안 또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은 민주당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언급을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원내대표도 얘기를 있는데 하고. 또 이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반대하는 아, 그래요? 입장을 그러면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야당은 1주택자는 면제해 줄 수도 있다. 해줄 종부세를. 수도 있다. 요걸 일부가 주장을 하는 거고. 네네. 그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떠보더라고요.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서. 떠보죠. 네. 그런 발언이 나왔고 네. 이재명 대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여당에서는 여당에서는 당연히 아니 전 박수를 치고 막 찬성을 할 줄 알았는데 미묘한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 아파트 하나 가지신 분이 있고 또 강남 아닌 지역에 뭐 한 5억짜리 아파트 3채 가진 분이 있는데 결국 30억 가진 사람이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니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라는. 실질적으로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부자냐라는 논리를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서 여당 안을 보게 되면 주택 수를 가지고 나누는 건 또 불합리하다. 합쳐서 가격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1주택자들을 완전히 빼는 거는 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또 이상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있거든요.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일단 뭐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뭐 모든 게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3가지 안이 이제 나와 있는데 유력한 게 하나는 1주택자는 완전 폐지해 주는 방안이 있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1주택자들 기본 공제를
12억 원이잖아요. 네. 16억까지 좀 올려주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공시가 하고 기준 있고. 16억을 제외하고 그렇죠. 오버하는 부분 주택이 여러 개 있더라도 네. 합해서 1인당입니다. 인별과세니까 합쳐서 공시가격 16억 원 이상인 분들만 부과를 하자라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정부 여당 안인데요. 3주택자 중과 세율. 지금 세율 같은 경우는 3주택자들은 5%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냥 단일 세율로 2.7%로 그냥 똑같이 적용하자. 어차피 금액이 크면 많이 내는데 이게 중과 세율까지 적용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 세 가지 안을 두고 지금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금액으로 기준을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숫자로 집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양쪽 의견이 사실 맞잖아요. 아니 강남에 50억 아파트 가진 사람이 지방에 뭐 세 채 네 채 가진 적은 주택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1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이나 뭐 전문직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집 하나 사서 내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주택 시장을 교란을 시키는 거냐에 그게 대해서는 잘못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1주택은 저는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 1주택은 면제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뭐 금액으로 합쳐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게시판에도 의견이 굉장히 의견이 많이 분분할걸요 이거? 네. 갈리네요. 네. 1주택은 면제해 줍시다. 자기가 자기 집에 살면서 그렇죠. 그 집 생활 하나니까. 영위하는 건데 네네. 이런 의견도 있고 가격이 비교가 됩니까?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저는 이게 네. 이제 시작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저는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부자 세금 또 집값이 오르니까 약간 징벌적 과세가 좀 있었잖아요. 재산세를 내는데 별도로 종부세를 또 내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미실현 의견이 이익에 대한 있었죠. 과세기도 네. 하고 이중 과세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약간 노블리스 오블레주처럼 좀 있으니까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상위 뭐 한 1% 정도 되는 소득이 되시는 자산가들은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였다면 사실 1주택자들도 이게 면제를 해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집값 잡기 위해서 두들겨 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자산이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네. 16억 그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 부자들 일정 금액 뭐 50억 이상 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더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되지 강화될 수도 않겠느냐고 있죠. 양미향님이 의견 주시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다주택자, 특히 비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나머지는 임대로 나오는 임대 물량이 되잖아요. 네네. 이걸 만약에 매각을 하고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간다고 했을 때 신수요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그 소위 상급지라는 곳에 집값만 올려놓게 될까요? 이게 지금 또 우리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심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채만 가지면 한 채는 면제해주면 결국에는 3주택 가지는 것보다 좀 비싼 집 한 채 가지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주택 수를 많이 가지는 게 주택 시장 교란이 될 수도 있겠으나 또 반대로 또 임대 공급자 물량, 역할도 하죠. 공급자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좀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수요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내가 장기 임대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세입자한테 그런 공급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종부세 부담을 네. 충분히 줄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얘기고요. 뭐 1주택자 폐지를 해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상한선은 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금액의 상한선은 네. 두자. 뭐 12억 이런 거는 좀 그렇고 1주택자들은 뭐 한 공시가격 20억 원이나 30억까지는 그냥 면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약에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 네. 이걸 가정을 해본다면 네. 실제로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1주택자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반포에 보면 반포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반포 주공 2단지였나요? 아무튼 전용 84 기준으로 보유세가 571만 원 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940만 원 넘게 냈다가 그렇죠. 571만 원으로 줄어드는 줄어들고 건가요? 종부세는 3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뭐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뭐 굉장한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뭐 있긴 한데 어떻게든 줄어들긴 하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냈는데 464만 원으로 637만 원 정도. 이제 464만 원이 줄어들어서 637만 원 정도 내니까 한 반 정도는 줄어든다.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전용 8사 기준으로 강남 소위 반포의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1,000만 원 정도 내던 그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그렇죠. 합쳐서 쉽게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로. 그렇죠. 한 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그거죠. 아니, 그분들은 1,000만 원 낼 수 있는데 왜 또 500으로 줄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의견이 참 분분한 그런 사안인데 네. 이것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전세 시장을 놓고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인데 특히 서울 수도권은 지금 그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네. 전세 2년 살고 저는 2년 더 살게요. 이거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 네. 올해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네. 10집 중에 한 2-3집밖에 안 된다. 이거 왜 그래요? 좀 의아하긴 하죠. 네. 일단은 이제 연도별로 좀 보게 되면 2020년 7월 31일에 이제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됐고요. 2021년 상황을 보게 되면 갱신 계약이 68% 정도 됐고요. 신규 계약이 32%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는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게 유리한데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이 되니까 역전이 됩니다. 갱신은 33%. 그리고 신규 계약은 59% 정도로 신규 계약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이 집 싫어.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갈래. 갱신 청구 안 할래요. 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궁금한 건 올해거든요. 올해도 왜 서울 기준에서 29%밖에 되지 않을까. 이게 올해 전세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54주째 오른다면서요. 네.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현상이냐라고 네. 하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심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만 오르고 앞으로 또 안 오를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다면 뭐 계약갱신 청구해도 되는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전세 가격이 지금은 5천만 원 올려주면 되는데 네. 앞으로 2년 후에는 1억 올려줄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현금 5천만 원 주고 살다가 2년 후에 나는 계약갱신 청구 하나 남은 카드를 비장의 카드를 좀 아껴두겠다. 아, 더 따친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결국은 심리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크게 올려줄 바에 지금 조금 더 시세에 그렇죠. 올라간 데 최근에 맞춰서 우리가 뭐 3주, 4주 뭐 상승이라고 하는데 큰 폭으로 폭등하지 않았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렇다면 요 정도 내가 계약한 금액에서 조금 올려주면 되니까 요거를 계약갱신 청구를 쓰기는 사실 좀 아깝죠. 그러니까 더 저렴한 데 있으면 저렴한 데 가고 이 집이 마음에 들면 살짝 올려주고 2년 더 연장한 다음에 그때 상황 보고 많이 오르면 하나 있는 카드를 쓰겠다라는 게 지금 작전 아닌 작전입니다. 나 지금 여기에서 5% 올려주고 눌러 앉았다가 네. 2년 뒤에 남의 집 한 1억 5천씩 올려주고는 못 그럴 수 가. 있죠.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한다 그러면 아마 계약갱신 청구 사용이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역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가려운 데가 시원하게 해소가 되네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이 들썩이면서 국토부에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네. 임대차 입법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22대 국회에서 임대차 입법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국토부 장관의 실질적인 입장이던데 네. 가능할까요? 이거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사실 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저는 2+2 자체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갱신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되고 거절하게 되면 이게 분쟁의 또 씨앗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저는 안 만들어줘야 된다. 왜 법이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고 그냥 최단 존속 기간을 3년으로 해줬다면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2년에서 3년 넘어가는 거는 집주인들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4년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4년이 됐단 말이에요. 시행한 지. 잘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제 잘 흘러왔잖아요. 부작용이 있었지만 흘러왔고 지금 또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걸 전면적인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혼란을 주게 되고요. 정책이 시장에 자극을 줄 때마다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전세 가격이 또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네. 또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 시장을 자극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 2+2를 손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5% 상한 요율인데 결국 조사 못 사잖아요. 이 4년 동안은 5%만 올려주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올려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마 국토부 장관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요율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한 10% 정도나 이렇게 올린다면 어느 정도는 부작용을 좀 막아주는데 약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해야지 이걸 뭐 전면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수정을 해줘야 될 게 이제 최근에 임대인들이 많이 억울해하는 게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 이건 뭐예요? 계약 기간이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집주인이 깜빡하고 세입자한테 통보를 안 한 거예요. 딱히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그냥 그러면 살면 원래 그렇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묵시적 갱신인데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고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연장되니까 계약갱신 청구 안 해도 연장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갱신이 됐어요. 네. 2년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집이 더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나갈래요. 갑자기? 네, 갑자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는데 갑자기 나간다라고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3개월 시간을 줍니다. 3개월 후에 전세 금액을 반환하도록 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그러면 세입자는 나 나갈래라고 하면 집주인은 빨리 준비해서 3개월 후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 규정이 계약갱신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청구했죠. 받아줬단 말이에요. 안 네. 올리고 알았어. 내가 다른 사람 안 구하고 너한테 그냥 2년 더 줄게라고 했는데 옆집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또 나 나갈래. 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세입자도 자기가 이제 권리를 주장한 거니까 그렇죠. 2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결국 법이 문제였던 거죠. 법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세입자는 아니 나는 법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야라고 난 내 하기 입장에서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합리적인 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법이 이런 편법에 허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한 집주인은 독해집니다. 독해져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행태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문제는 다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 역지사지 한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요. 자, 일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막 뭐 이런저런 조건 중에서 주민들의 단합 이거를 가장 강조를 중요하죠. 하는데 네네. 분당은 뜨겁고 일산은 차갑다. 똑같이 일기 신도시인데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일기 신도시고요. 92년도, 93년 정도 입주할 때는 사실 일산 신도시가 분당보다 가격이 또 살짝 높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역전이 되긴 했죠. 뭐 강남 접근성이나 양질의 일자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데 일산 주민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각 단지별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좀 반응이 집주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매수자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재건축 사업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잘 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겠죠. 사업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반 분양가를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일산하고 이제 집값이 2배 정도 되잖아요. 분당에 재건축이 된다, 또 새 아파트가 된다, 일반 분양이 나온다. 아마 돈을 지불하면서 청약을 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거의 준 강남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올릴 수가 있고요. 사업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은 후끈후끈한데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다 보니 결국 사업성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닐까. 공사비는 분당하고 똑같은데 네. 일반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니까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니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뭐 이야기 제가 잠깐 네.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현장에 또 다녀왔거든요. 현장 한번 또 역시. 체크를 좀 하고 왔는데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오, 제가 목련 단지하고 평촌에서는 이제 그 랜드마크 단지들이 있거든요. 네. 범계역 주변에 목련 2, 3, 5단지하고 또 공원, 중앙공원 끼고 있는 향촌, 롯데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두 단지가 다 시범단지에서 빠졌습니다. 경쟁에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 뭐 목련 같은 건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서 안 되고 이런 저희 이유로 핵심 단지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의 경쟁에 뛰어드는 단지들은 평촌 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는 랜드마크가 아닌 곳들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 동네별로 굉장히 다르군요. 네네. 지금 부동산을 공부할수록 어렵다 메모하면서 동네별로 진짜 지역마다 매수 심리 다르고 요구하는 바가 달라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혜련님이 보내주셨고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종합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화 어땠습니까? 뭐 이번 주도 지난주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요. 최근 한 3주 전부터 이제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는데 이번 주는 살짝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은 0.01% 전주와 동일하고요. 수도권은 0.02에서 0.03% 살짝 0.01%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서울도 0.06%로 전주가 0.05%였으니까 살짝 확대가 됐는데 지방은 0% 보합해서 마이너스 0.01로 갔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이 살짝 온도 차이는 있는데 뭐 큰 추세의 흐름 자체가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서울은 0.1%, 수도권은 0.11%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추석이요? 네. 아, 벌써 또 추석 오는 거예요? 추석 뭐 사실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날씨 덥고 여름 네. 지나면 추석이니까. 야, 추석이 또 온다고요. 양미향님이 그쪽에 거주하시나 봐요. 네. 평촌 쪽에 조용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고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진짜 부동산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현장 소식 발빠르게 전할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